소셜미디어의 영향력. 당신은 정말 내 친구인가? 이 시대에 생각해봐야 할 실존적 질문이다. 친구라는 단어를 남발하는 현상이 친구관계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을까? 서로 연결된 세상에서 온라인 관계는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사실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걸까? 집으로 찾아갈 수 있어야 진정한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까?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디지털 시대가 건강과 관계에 미치는 심리적인, 생리적인 영향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화면을 지나치게 많이 들여다본다고, 10대들이 게임에 너무 빠져 있다고, 휴대전화 때문에 집중을 못한다고, 문자를 주고받는데 익숙하다 보니 한 문장을 제대로 완성하거나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을 힘들어한다고 걱정한다. 휴대전화,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몰고 온 기술 변화를 온몸으로 맞다 보면 그 속도와 위력에 강타당하는 것 같다. 1990년대 들어 휴대전화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다. 2018년 미국 성인의 95%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 2007년 인터넷에 즉시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등장했고 현재 미국 성인의 4분의 3이 소유하고 있다. 또 89%가 인터넷을 사용한다. 50세 이하 성인과 고소득 가구는 디지털화한 물건들에 잔뜩 포위되어 있다. 인터넷 미사용자는 대개 65세 이상이거나 가난하거나 서비스 제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미국 교외 지역 거주민 10명 중 6명은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서 광대역 인터넷에 접속할 때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피오 리서치 센터가 소셜미디어 사용을 추적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축적된 자료를 보면 소셜미디어로 관계를 맺고 뉴스를 보고 정보를 공유하고 오락거리를 찾는 미국인은 전체 5%에서 69%로 증가했다. 성인 20명 중 1명에서 10명 중 7명으로 많이 늘어난 것이다. 페이스북은 모든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중에서도 규모가 단연 크고 소셜미디어 과학도 지배하고 있다. 2018년 미국에서 페이스북에 가입한 성인은 전체의 약 3분의 2에 이르렀다. 한때 10대도 가입해서 활동했지만 부모나 조부모가 뉴스피드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인스타그램이나 스냅챗으로 이동했고 당신이 이 글을 읽을 때면 또 다른 어딘가로 이동할 것이다. 젊은이들의 전반적인 온라인 활동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10대 95%가 스마트폰을 사용했고 절반 가까이는 거의 항상 온라인 상태를 유지했다. 소셜미디어가 매우 새로운 매체이므로 그 영향력을 조사하는 과학도 새롭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25년 전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소셜미디어를 연구하는 과학은 다른 가정들을 바탕으로 출발한다. 우리는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의외라고 생각했지만 소셜미디어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도 역시 의외로 여길 것 같다. 새 기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던 역사는 소크라테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소크라테스는 당시 새롭게 등장한 글쓰기 탓에 사람들의 기억력이 약해진다고 탄식했다. 토마스 헙스와 토마스 제퍼슨은 산업사회가 등장하면서 생활의 중심이 교외에서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공동체 관계가 약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술 혁신의 영향을 연구하는 사회학자 키스 햄턴과 베리 웰만은 우리는 스마트폰을 몹시 싫어하기 이전에 이 도시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라고 썼다. 라디오, 비디오 게임, 심지어 만화책까지도 우리에게 당혹감을 안겼다. 텔레비전은 문화 수준을 하향시킨다고 생각되었다. 내가 우정에 관해 책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의 영향에 대해 뭐라고 쓸지 심심치 않게 물어봤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우정. 진정한 우정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우정은 살아있고 잘 굴러가며 어떤 측면에서는 번성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바쁘게 생활하는 와중에 우정을 맺기 위해 시간을 내야 하고 관계를 키우고 유지하기 위해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근접성이 중요하다. 우정을 낙관하는 근거 중 하나는 스마트폰이 한 세대를 파괴하고 있는가 같은 관점에서 디지털 기술을 거론하는 많은 히스테리성 기사와 약간 더 냉철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향을 부추기는 과학 보고서가 실은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런 기사들과 과학 보고서들은 대체로 기술과 소셜미디어가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느라 애쓰고 있다. 웰빙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그 범위는 우울, 불안, 외로움,
고립공포, 행복의 척도는 물론 당연히 우정을 포함한 인간관계도 아우른다. 하지만 기술과 소셜미디어가 관계에 끼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은 이 책의 범위를 넘어선다. 게다가 현재까지 산출된 결과도 상당히 뒤섞여 있어 여러 이론이 난무하는 형편이다. 외로움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연결이 증가 추세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지만 이 책이 출간될 때쯤이면 사실관계가 좀 더 명확해질 것이다. 소셜미디어의 영향이 뒤섞여 나타나므로 그 결과도 뒤섞이기 마련이다. 그리고 사실 그 영향은 요란하게 선전하는 것만큼 그렇게 극적이지는 않다. 최신 연구 결과는 소셜미디어를 둘러싼 히스테리를 진정시키고 이미 발생한 좀 더 미묘한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이끌고 있다. 또한 디지털 혁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첫째, 큰 그림을 그려보자.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 마치 전묘 화가의 그림을 가까이서 보다가 뒤에서 보는 것처럼 연구를 보는 관점이 바뀐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소셜미디어 연구실을 운영하는 부침성 좋은 캐나다인 심리학자 제프 행콕은 몇 년 전 소셜미디어의 영향을 다룬 기사가 그 다음 보도 내용과 충돌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당황했다. 둘 다 자신의 연구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인용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그래서 행콕은 그때까지 쌓인 연구 내용들을 빠짐없이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주요 메타 분석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2006년부터 12년 동안 발표된 논문 226편을 검토하면서 소셜미디어가 웰빙의 모든 가능한 척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를 모았다. 이때 표본의 크기는 27만 5천 명 이상이었다. 2019년 학회에서 행콕이 발표한 연구 결과는 명쾌했다.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건 본질적으로 맞바꾸기입니다. 자신의 웰빙을 위해 매우 작지만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매우 작지만 의미 있는 이익을 얻는 거죠. 또 행콕은 더 나아가 웰빙이 미치는 모든 영향을 결합했을 때 기술 사용에 따르는 개인 간 차이는 본질적으로 없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결과를 보면 0.1을 작은 영향으로 간주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0.01이었다. 이런 결과는 다른 연구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옥스퍼드 대학교 소속 실험 심리학자인 앤드루 프로지빌스키와 에이미 오벤은 2019년 초 논문 3부작을 발표했다. 이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청소년 35만 명 이상에 관한 자료를 엄밀하게 분석하고 0.5% 이하의 편차를 설명하며 기술 사용이 청소년의 웰빙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로 작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는 것이다. 논문에서 두 사람은 같은 자료에서 얻은 다른 정보와 연구 결과를 비교했다. 감자를 먹는 것은 기술 사용과 거의 같은 정도로 10대의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안경을 쓰는 것은 기술 사용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누구도 감자를 먹지 말거나 안경을 쓰지 말라고 10대의 손목을 비틀지는 않는다. 새로운 연구들은 이 분야에서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사용해온 통계적 방법의 함정을 드러낸다. 일부 연구는 부주의했다. 거의 모든 연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데다가 참가자의 보고에 의존해야 하므로 신뢰하기 어렵다. 또 연구자들이 발견하고자 하는 결과에 맞춰 대부분의 연구가 의도치 않게 편향되어 있다. 이런 연구들은 대부분 기존의 대형 데이터 세트를 분석한다. 예를 들면 10대 행동, 태도,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연구하는 미시간 대학교의 미래조사 같은 자료가 널리 활용된다. 그래서 프레즈빌스키와 오벤은 여러 연구들을 비교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 세트에는 온갖 종류의 자질의 정보가 가득 담겨 있다. 그로 인해 통계적으로만 의미가 있고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으며 종종 다른 연구 결과들과 충돌하는 결과를 산출하기 쉽다. 이 점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프레즈빌스키와 오벤은 자신들이 표준 통계 절차를 따랐다면 동일한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 엄청나게 많은 논문을 쓸 수 있었다고 계산해냈다. 계산에 따르면 1만 편의 보고서는 부정적인 스크린 효과를 입증하고 5천 편은 아무 영향도 입증하지 못하고 4천 편은 기술이 젊은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산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레즈빌스키는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이같이 유리한 결과만을 골라내는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좀 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극히 미미한 스크린 효과를 현실의 맥락에서 규명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학이 제시해온 것보다 미묘하게 나타난다. 실제로 소셜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은 사용자에 따라 달라진다. 나이와 정신건강 상태. 오직 이 두 가지만이 차이를 낳는 중요한 요인이다. 피츠버그 대학교 미디어 기술 건강 연구센터에서 활동하는 통계학자 에리얼 센샤는 어느 한 가지 발견이나 권고가 모든 상황에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강조했다. 높은 심리적 웰빙 수준에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과 비교하면 우울하거나 불안한 경향이 있는 사람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면서 더욱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런데도 잠재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의 초점을 맞춰 진행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뉴욕의 헌터 칼리지 소속 임상신경심리학자 트레이시 제니 스티와리는 이렇게 말했다. 문제 소지가 있는 스마트폰 사용은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인 만큼이나 그 결과일 수 있으므로 다른 종류의 해결책들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어 연구 노력을 기울이고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소셜미디어 연구는 좀 더 정확한 질문을 필요로 한다. 사용 빈도와 접속 시간을 포함한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에만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 보면 내용이나 맥락을 무시하기 십상이다.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스크린을 보는 시간 자체는 본질적으로 무의미하다. 사용 시간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누구와 무엇을 상호작용하느냐가 중요하다.